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7번째 시간, 이제 중단원 3단원 고도성장과 사회문화의 변화, 그 첫 번째 소단원인 한강의 기적, 그 빛과 그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경제성장과 수출 증가를 이룩할 수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경제발전에 나타난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석유 파동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경제 파트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경제개발 5개년입니다. 그 중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도록 하죠. 박정희 정부 때 얘기인데요. 장면 정부가 수립한 경제개발 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1962년도부터 실시하기 시작하는 것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자본으로 시멘트, 비료 등의 생산재와 같은 것들을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해서 자립경제를 이룩하자 라고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본이 부족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게 쉽게 목표를 이룰 수가 없었고요. 그에 따라서 외국 자본을 유치를 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하는 산업들, 주로 의류나 신발이나 합판과 같은 것 관련 사업들을 육성해서 수출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자, 그리고 이 정기개발 5개년 1차가 끝나고 2차 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1967년에서부터 71년도까지 실시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요, 경부고속국도와 같은 사회건접자본 SOC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확충함으로써 각지에 있는 산업자본들의 유통을 원활하게 만들었고요. 경공업 및 비료, 시멘트, 정유사업 등을 선택하여서 육성을 하면서 산업구조 자체를 개편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차 이제 산업, 뭐 농업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이런 1차 산업에서 이제 공업 중심의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산업구조 자체를 개편하려고 했었던 거죠. 이 과정에서 베트남 파병에 따른 경제적 이득과 미국의 기술 이전, 차관 제공 등을 힘입어서 이것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다시피 한일협정에서 받은 그런 차관도 유용하게 사용이 이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가운데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외채 상환 부담 증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자본이 충분하였다면 외국의 자본을 빌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 외자 유치라는 것이 공짜로 돈을 받아오는 게 아니고요. 차관이라는 것도 다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빌린 돈은 언젠가는 다시 갚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경기가 좋고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빌린 돈을 가지고 더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쉽사리 갚을 수 있겠지만 1960년대 말에 국제 경기가 악화되면서 수출은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빌려야 되는 돈은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국민들은 공적인 대출은 힘든 상황에서 사적인 대출, 그러니까 사채를 이용하는 상황이 굉장히 부담이 증가되면서 기업들도 은행에서 돈을 더 못 빌리니까 사적인 루트를 통해서 사채를 이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돈을 못 갚는 거죠. 또 이자도 많이 세고요. 그래서 기업 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대대적인 이제 금융 정책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상환도 유예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채를 동결해주는 그런 파격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 마산 창원과 같은 그런 항구도시 쪽, 밑에 경상남도 쪽에는 자유무역단지를 조성해서 외국 기업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도를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 역시 자본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한 거고요.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적게 주는 노동 집약적 그 산업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죠. 여전히 노동자들은 이렇게 국가가 발전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임금을 많이 받지 못하였습니다. 정부의 대기업 금융 혜택이라든지 노동자의 저임금 정책 같은 것들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뒤이어서 이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3차, 4차 계획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0년, 두 개를 합하면 10년이죠. 72년도부터 81년도까지. 앞서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은 경공업, 비교적 가벼운 공업에 해당한다면 중화학, 공업, 이제 화학, 철강, 금속, 기계, 조선, 전자와 같은 이제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적극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포항제철, 포스코라고 하죠. 이런 포항제철을 중심으로 해서 경상도 해안 지역에 대규모 중화공업 단지를 건설하였고, 여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여름만 되면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전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기업 이런 공업단지를 위한 전기세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그러한 정책들이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 죄송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축소되고 2, 3차 산업, 서비스 산업까지 비중이 점점 증가되면서 70년대 말이 되면 중화공업 비중이 경공업을 추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제조업 분야는 전자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그런 쪽이죠. 그런 쪽이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이때 이렇게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이 부족해서 또 원자재가 부족했기 때문에 전량 수입을 통해서만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자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특별히 100% 수입해야 되는 것이 석유입니다. 근데 석유 파동이 세계적으로 2번 정도가 있었는데요. 1973년도에 1차 석유 파동, 오일 쇼크라고 하죠.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4차 중동 전쟁, 그러니까 서아시아 지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유가가 폭등해서 기름값이 갑자기 폭등한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때는 그 서아시아 산유국들에게 건설 투자를 확대하는, 그러니까 우리 기술자들이 가서 건물을 지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기업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경제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만, 1978년도에 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가요. 특별히 이때는 78년도면 제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화공업을 육성을 한다고 했죠. 이곳에 과잉 투자를 하는 상태에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기업 부담이 굉장히 어려져서 국민 생활도 굉장히 힘들어졌었습니다. 특별히 노동집약적 산업이 산업 위주로 하던 그 정책에 이어서 임금도 적었고요. 그 다음에 저고가,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적게 주는 대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쌀 값을 되게 낮게 유지하는 저고가 정책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그거로 인해서 농민들도 많이 힘들었죠. 그러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유신체제가 들어서게 되고요. 국민들이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부마 민주 항쟁까지 일어나며 결론적으로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결론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 위기가 박정희 정권 붕괴의 배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경제 정책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볼까요? 저 340페이지에 보시면요.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보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짧은 기간 동안에 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개발 의지가 강한 정부가 외국 자본을 도입을 해서 수출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또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교육열도 높고요. 근면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들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이죠. 임금을 적게 받으면서요. 그래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존재하게 되는 거죠. 소득 분배 자체가 굉장히 악화됩니다. 오른쪽에도 나와 있는데, 월 평균 임금이 지역별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성장에만 신경 쓰고 분배를 하지 않는 그런 경제 정책들을 계속 실시를 했었고요. 그것을 지금 한번 그 문제점을 해결해 보자 라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특별히 이번 문재인 정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이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요. 그냥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분배 정책의 위주도 한 번쯤은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히 노동자의 저임금, 이제 최저임금에 많이 올리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노동자들이 너무 저임금을 받았던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개발 불균형이 이루어지고요. 주로 수도권에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앞에서도 봤었지만 이제 경남권, 부산, 마산, 창원 지역 이쪽을 위주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임금만 봐도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도시와 농어촌 간에도 소득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농업은 뒤에 다음 단원에서도 보겠지만 FTA와 같은 이제 정책들, 이제 대외 정책들로 인해서도 많이 무너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조적인 취약성 심화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요. 대기업 육성 정책, 특별히 재벌이라고 하는 특정 가족이 다양한 업종의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이런 재벌이라는 것이 등장함으로써 그런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결코 옳다고는 볼 수 없죠. 더군다나 특혜를 대기업들에게 나눠주는 과정 속에서 경제계와 정치계가 같이 착 붙어있는 정경유착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부패가 일어나는 현상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외자 유치를 통해서 수출 주도형 경제를 끌고 나갔기 때문에 대외의 의존도가 굉장히 심화되었고요. 1990년대 말 흔히 IMF 사태라고 하는 외환 위기도 이어지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경제 정책을 실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강의 기적의 원동력을 찾아서라고 하는 한국사 백서가 339페이지와 34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근면하게 노력한 결과 그런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이 이룩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경제 이론과 한국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신자유주의 개념을 이해하고 세계의 무역기구 체제에서 새로운 과제에 직면한 한국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외환위기로 인한 국제통화기금의 구제의 금융 요청 사실을 확인하고 외채 상환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개방 압력 확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가 있죠. 일단 배경을 여러분들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통합사회 시간과 앞 시간에 세계사 조금씩 내용이 나왔을 때의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자본주의의 특히 이제 자유무역 사상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일어나게 되죠. 대공황을 겪으면서요. 그러면서 케인즈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수정자본주의, 즉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이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 보호무역이 등장하게 되죠. 근데 이 보호무역이 2차 세계대전의 주요 원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돼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 자본국들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고 하는 줄여서 가트라고 하는 협정을 체결을 하게 되고요. 공산품에 한해서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여기에 가입해서 자유무역을 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후진국에 한해서 허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가트 체제 하에서 고도 성장을 이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1970년도에 제1차,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불황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경제 불황 속에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세계 경제가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정자본주의를 버리고 신자유주의를 선택하자, 정부의 역할을 최대한 줄이고 무한 경쟁을 하자, 국제분업도 하고, 여러분 통합사회 시간에 경제 파트에서 배웠죠. 국제분업을 이룩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무역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인 7개국들 G7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으로 통칭할 수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의 산업들을 포함한 이 모든 시장을, 전면적인 시장을 개방하자라고 합의하면서 가트를 해체하고요. 세계무역기구라고 하는 WTO를 출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150개 정도의 국가들이 이제 여기 가입하게 되고요. 이제 이 국가들끼리 서로 국가 간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FTA라는 것을 체결하기로 강요를 하고요. 시장 개방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요. 중복 투자와 부실기업들도 정리를 하고요. 금융시장도 우리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외로 국제적으로도 개방을 일부 하면서 금융시장도 이제 회복이 되게 되면서 또 이제 1980년대 후반에는 삼저호황이라고 하는 굉장히 호기를 맞게 됩니다. 유가도 굉장히 낮고 금리도 낮으면서 달러도 싼 이런 세계가 낮은 것은 호황을 맞으면서 경제가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와 같은 기술 집약 산업, 그러니까 기술이 있어야만 키울 수 있는 산업들이 이때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 3차 호황이 끝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고요. 김영삼 정부 때 뭐 조금 어려워졌지만 이때 이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 OECD라는 것을 가입을 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이제 보호 쪽보다는 우리 경제를 보호하기보다는 이것을 개방하는 쪽에 정책을 펼치게 되게 돼요. 근데 아직도 이전에 있었던 관행이 이어지면서 정경유착을 배경으로 하는 기업들이 방만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한보사태와 같은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운영을 하게 되고요. 외국 자본들은 점점 이탈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돈을 외국에서 빌려올 때는 짧은 기간 동안 돈을 빌리면서 국가가 그 돈을 빌려준 것을 기업에 다시 대출을 할 때 장기로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경제가 좋았을 때는 경제 위기가 전혀 없을 때는 기업으로부터 오는 돈을 빌려준 돈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단기로 빌렸던 해외의 돈으로 갚아주고 뭐 이런 것이 가능을 했었는데요. 이제 방만하게
회사를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 갚아야 외국에는 돈을 갚아야 되는데 기업 돈을 갚아야 되는 국가에게 돈을 빌렸던 기업들이 부도가 나면서 돈을 갚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외국에 돈을 빌려준 자본가들은 더더욱더 돈을 받으려고 할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외환이 부족하게 되는 외환 위기로 치닫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어디에 손을 벌리게 되느냐? 바로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하는 IMF의 이제 항복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 부도가 날 상태니까, 그래서 긴급 금융 지원을 받는 이제 외환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외환 위기 속에서 이제 김대중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지원금을 조기 상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를 못 겪어본 세대죠. 근로자들이 대량 해고가 되고요. 은행이나 대기업도 해외 매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국에 갖다 팔아야죠. 팔아서라도 외국 자본을 외환을 받아서 그걸로 갚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금융 쪽에는 굉장히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감독 체계들도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문제점이 생기니까 해결책도 금방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또 노무현 정부 때는 여전히 신자유주의 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독점 기업에 대한 지금까지 전혀 혜택만 받아왔던 그런 여러 기업들에게 규제를 강화를 시키고요. 또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했으나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는데 그 조세 부담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 규제받는 기업들은 당연히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명박 정부에게 정권이 돌아가면서요, 이제 반대적인 정책을 실시하죠. 부자 감세와 기업 규제 완화와 같은 친기업적 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것의 이론은 레이건 이제 대통령이 추진했던 낙수 이론을 가져오면서 대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중소기업들과 국민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 하에 이런 정책을 실시해서 대기업은 성장을 유지했지만 소득 불균형은 더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경제의 과제는 뭐가 있냐면요,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많이 체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전자자동차 공산품 시장도 확대를 하면서 1차 산업에 해당하는 축수산물 시장의 개방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면서 국제 경기가 악화되며 우리나라 수출 시장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대기업의 소상공업 분야의 진출을 통해서 대기업이 모든 상권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새로운 과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민주화는 대부분 정치적 민주화였는데요. 경제 속에서도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과제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가난한 집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만화가 있는데요. 이거는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풍자하는 만화라고 볼 수 있죠. 참 어떻게 보면 씁쓸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내용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여러분들 뭐 너무 심화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대학 수준까지 여러분들 올라가야 되니까요. 대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짚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대외적인 의존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휘둘린다라고 하는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경제개발 5개년에서부터 이런 시장 경제 개방에 대한 얘기까지 맥락을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